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앉아 계시는데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그래도 아직은 힘들죠? 자, 그럼 오늘은 기초입문과정입니다. 중개 업무 파트에 관한 사항이죠. 게시 의무를 보겠습니다. 교재 50쪽이에요. 교재 50쪽. 자, 이 게시 의무인데요. 책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게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밑줄 긋고요. 게시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그럼 게시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개업공사가 게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5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획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시사항은 나중에 암기할 건데요.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을 걸어야 되고, 이건 걸란 뜻이죠. 그러니까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아니면 책장 안에 넣어두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게시를 하는데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거예요. 이때 분사함서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에요. 그래서 원본이라고 특별히 지금 못을 박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꾸 사본을 걸어놓고 자꾸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본을 게시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원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있다. 그럼 이자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자격증은 당연히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보증관계 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이거는 원본 사본을 언급 안 했는데 실무적으로 모두 원본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데 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 보수, 그 실비의 유율 및 한도액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등록증까지 게시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은 입법 예고된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주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 협상 가능함을 고지해야 된다. 중개보수에 대해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된다.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나타난 사업자 등록 게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에요. 중개보수표까지는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규정이 이렇고요. 요거는 입법 예고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33회를 지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될 걸로 지금 현재 예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제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개정된 사항으로 시험을 볼 것 같아서 일단 반영은 저는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서 그 점을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가지다. 등록증, 자격증,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4가지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그 게시는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게시 감만 잡아두세요. 게시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려갑니다. 명칭 사용 의무인데 이 명칭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매번 출제하죠. 그래서 이제 꼭 이해를 해 두시는데 사무소의 명칭에 개업공사는 사무소의 명칭이에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때 둘 중에 한 가지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5개 광고물이 뭐냐면 꼭 명심할 게 간판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한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간판을 설치할 때는 그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판이라는 게 이제 벽면 이용 간판이 있죠.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습니다. 돌출 간판이 있어요. 그다음에 옥상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럼 꼭 주의할 게요.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를 쓰고 5개 광고물 설치할 때는 성명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요, 우리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는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사무소의 명칭은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 그럼 적병 명칭 여부를 잠깐 따져볼까요? 적법한 명칭인지 아닌지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박 공인인증서 사무소라고 정했어요. 적법하죠? 그러면 호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고 적습니다. 역시 적법하죠? 공인인증서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적법합니다. 근데 한민우 공인인증서 사무소로 정했어요.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적법하죠? 실명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홍길동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역시 적법하죠? 그러나 대박 부동산이라고 한 거예요.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부적법하죠?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한민우 공인인증서라고 했어요. 역시 부적법하죠. 공인인증서 사무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때는 둘 중에 한 가지를 내야 되고 5개 과목을 설치하는 성명을 표기하라. 그래서 우리 그 길 다니다 보면요, 중개사무소 간판 보시잖아요. 그러면 실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 누구하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게 간판 실명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이때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써야 되겠죠. 다음 분사무소는 당연히 책임자의 성명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명칭사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칭을 사칭하는 건 모두 금지예요. 그럼 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금지고 명칭을 사칭하는 것도 모두 금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법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되면요, 우리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은 위반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죠. 그럼 철거 명령 나갔는데 불이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신 간판을 철거해버리고 그 비용을 등록관청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들어온 취지가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잡지 못하고요, 괜히 쓸데없는 그 계곡만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호를 정할 때도 딱 정해졌고, 간판을 이렇게 만들 때도 반드시 성명을 쓰도록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명칭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간판 철거로 하죠. 이건 단순 암기 사항인데 교재 51쪽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 시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는 겁니다. 지체 철거해야 돼요. 이때 이제 철거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럼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죠. 지체 철거해야 돼요. 사무소 이전하면. 중개업을 이제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폐업 신고하면 지체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했다. 그럼 이때는 지체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안 할 때, 이때는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거 중개업 안 하는데 계속 의뢰인한테 사기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체 철거하는 거예요. 그럼 쉴 때는, 중개업을 쉴 때는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이잖아요.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영업정지를 말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철거를 지체 없이 안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대신 간판을 철거해버리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간판 철거 사유, 나중에 단순 암기 사항인데 그냥 암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간판 철거 여기까지 따져봤네요. 그럼 이제 51쪽 역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자면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요 사항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원래 이 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찾아오는 그런 손님만 기다려서는 안 되죠.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손님을 끌어내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중개업을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제 대폭 강화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반드시 암기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거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이에요.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으로서 개업공사의 성명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이때 법인은 당연히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의 명칭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상호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어디 있는지 소지지도 꼭 명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광고할 때 연락처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가 있죠. 개설등록번호도 명시를 하게 돼 있죠. 이거 혹시요, 개설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구분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개설등록은 우리가 등록관청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설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하는 게 아니에요. 개설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개설등록번호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명시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이 중개보조는 자꾸 이 무등록업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중개보조 명시를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중개보조는 명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왜 그랬냐면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상가도 물론 광고를 많이 하는데 토지도 그렇고요. 이거 중개업을 안 하는 이런 분들이 자꾸 광고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개보조원처럼 행사하면서 그렇게 명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개보조 명시를 완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광고 나가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공인인사사무소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서 물건이 쭉 나가요. 나가면서 이 물건은 뭐 역세권에 위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물건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해놓고 밑에다가 담당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중개보조원이죠. 이거 명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중개보조는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광고할 때 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요 사항을 명시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인터넷 광고가 나갑니다. 그럼 요즘 인터넷 광고가 굉장히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 나갈 때는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 나갈 때는 물건의 종류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 광고할 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상물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매매냐 교환이냐 나가야 되고요. 나아가서 물건 소재지도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 물건이 중개상물이 만약에 건물이었잖아요. 건물이면은 이때는 총층수,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은 준공일을 말하죠. 그리고 입주 가능일,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나아가서 건축물의 방향이라든가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도 나가야 돼요. 광고에. 그리고 주차 대수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거의 빼먹을 게 없죠. 근데 실무적으로 광고 나갈 때요, 이거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인지라 일단 나중에 암기를 할 거예요. 구체적인 이제 표시 광고 방법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현재 고시가 돼 있죠. 고시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물건에 대한 현황이다. 그럼 사무소에 대한 현황, 상호, 소재지, 연락처 이런 거 다 나가고요. 개공의 성명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현황으로서는 소재지, 면적 이런 거 다 나가네요. 감 잡혀요. 그래서 광고할 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 사항을 명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이거라는 걸 이제 따져봤고요.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가 돼 있는데 이 부당한 표시 광고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 그러니까 허위 물건을 광고하는 거죠. 이런 경우 많아요. 실무적으로 손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다. 역시 금지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죠. 가격 허위 광고 엄청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광고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3303동 3102호였거든요. 다른 중개업소들이 다 같이 광고 나가죠. 똑같이 나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억 해가지고 쭉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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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나가는데 여기만 14억 5천에 나가는 거예요. 광고가. 그래서 A 중개업소, B 중개업소, C 중개업소, D 중개업소 광고 똑같은 물건인데 광고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손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전화하겠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잡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건. 그래가지고요,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다가 D 중개업소에다가 전화를 손님이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합니까? 아, 방금 전에 계약됐다. 아주 이거와 비슷한 똑같은 아주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오셔라. 아니면 이제 이 물건 있다고 그러죠. 일단 나오라고 해요.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억 5천에 광고해놓고 손님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거 손님이 방금 15천만 원 올렸다고. 아주 저도 승질나 죽겠다고 하죠. 그렇게 손님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광고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도배만 겨우 가른 거예요. 도배만 겨우 갈았는데 올수리 이렇게 광고 나가는 거예요. 과장 난 거죠. 이거 가보면 도배만 겨우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과장 난 겁니다. 그 밖에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물건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나아가서 소비자를 이거 속이는 광고라는 거예요. 역시 부당 표시 광고였죠. 그래서 교재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사가 나오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구나.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는 금지가 돼 있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 있잖아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유기준이 들어온 거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1년 이하 지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왜 표시 광고 금지했느냐? 이거를 무등록업자들이 자꾸 광고해가지고 손님한테 피해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공만이 광고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보존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그러면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제도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 제도는 한 장을 넘기면 나오죠. 52쪽. 자,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가볍게 그냥 들어만 둡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는 없죠. 근데 교재에 설명된 내용이 압축시키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검색을 쭉 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니터링은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일단 모니터링을 직접 하진 않아요.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진 않고 이걸 위탁했죠. 그래서 모니터링 기관이 이게. 그래서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 이것이 이제 모니터링 기관인데 그 모니터링은 현재 어디 위탁되어 있냐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 위탁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분기가 뭔지 아시죠? 3개월마다 한 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기마다 하는 모니터링이 뭐라고요? 기본 모니터링. 그다음에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나오는데 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요. 그 계획서를 내는데 매년 12월 말까지 내줘야 돼요. 누구한테 내겠습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은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에 따라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데 결과 보고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숫자 미묘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모니터링은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 내에 결과 보고하게 돼 있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거니까 15일 내에 결과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해요. 그럼 모니터링 기관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야, 조사 좀 해봐라. 이거 의심이 간다. 그럼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줘야 돼요.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그 결과를 피드백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요구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피드백 해줘야 되죠. 이게 며칠이냐? 10일 내에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10일 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통보받았잖아요. 통보받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광고를 실무적으로요. 네이버나 다음에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지금 언급해서 죄송한데 뭐 우리 실무니까 실제로 거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에다가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네이버에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 업체.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자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야, 자료 좀 제출해봐.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조치 요구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일단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초예요. 기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모두 암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만 해두시고 저도 대강의 줄기만 잡아서 일단 쭉쭉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까지, 광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명칭하고 광고, 게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게시는 지금 현재 개정될 것이 예정이 돼 있고요. 광고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제 우리는 숙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광고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요. 이제 업무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 업무 지역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건 뭐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의 업무 지역이 어디까지냐? 이 문제거든요. 당연히 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지역은 지금 현재 종별에 따라 달리 돼 있죠. 종별에 따라 달리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개업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인 개업공사는 업무 지역을 전국으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어디다 두든지 간에 관계없이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은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 사무소를 뒀다 하더라도 충청도 물건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의 경우는 업무 지역 제한을 받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중개인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규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인데 이자는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관할 구역이 업무 지역이에요. 그럼 이 얘기네요. 만약에 이분이 중개사무소를 경기도 광명시에 뒀어요. 그럼 이분의 업무 지역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광명시예요, 경기도예요? 경기도란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 지역이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여 중개인이 할 수 있어요. 중개인은 자, 그런데 인터넷 시대입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해요. 이건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중개인이 이용해요. 그럼 이때는 이 정보에 공개된 물건이 있죠. 이 공개된 물건은 업무 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죠.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고 이 정보가 공개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면 업무 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중개인만 업무 지역 제한을 받아요. 우리 법인과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는 업무 지역 제한이 없죠. 이게 근데 실무를 봤을 때요. 사실 업무의 지역적 제한 이거 제한하는 거 있죠. 별로 큰 의미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무소에를 광명시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 물건 중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주도 물건 찾으면서 손님이 이 사무소 찾아올까요? 지인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인이 내가 사무소를 광명시에 두고 있는데 제주도 물건 구해달라고 한다. 지인이. 그러면 당연히 제주도에 우리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그쪽 중개업소에다가. 그러니까 손님이 사실 부동산은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 때문에 시험에 잘 내지는 않는데 중개인만 제한을 받는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둡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중개인이 지금 현재 경기도 사무소를 경기도 광명시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서울시 물건이라든가 충청도 물건 중개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개인이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았어요. 그럼 중개해야 되죠. 우리 서울 아파트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뭐 30평대도 지금 현재 10억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죠? 중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개인 있잖아요. 우리 사무소 이전 공부한 적 있죠? 중개인이 사무소를 서울로 잠깐 옮기는 거죠. 그럼 업무 지역 내로 들어갔죠. 그리고 중개하고 오면 되죠. 그죠? 그럼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중개인 그것도 하기 싫으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면 되죠. 그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나아가서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럼 그냥 하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개인 업무지역 제한은 하고 있지만 이거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거든요.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중개인 그냥 하죠. 물론 연세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현업에 지금 현재 거의 손을 떼신 분들이 많은데 중개인만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업무지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겸업이에요. 자, 그러면 겸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인데 겸업은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이에요. 이거를 이중소속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죠. 속된 말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면 금지했죠. 한 중개사무소에서만 근무해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중소속은 전면 금지한 겁니다. 근데 겸업은 달라요. 중개업 외에 내가 슈퍼마켓을 더 할 수 있느냐, 중개사무소로 놓고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이게 바로 겸업이에요. 해서 이 겸업에 대한 태도가 우리 법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사를 비교했을 때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 둘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겸업 제한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는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법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법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법인은 당연히 특수법인은 빠지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 특수법인은 부수적으로만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을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등록 파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토탈 몇 가지 업무만 할 수 있냐? 법인은 토탈 7가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 더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겸업의 범위가 개인이 넓어요? 법인이 넓어요? 개인이 훨씬 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해요. 이게.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 실무 보면요,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는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겸업 제한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서 대형화됐거든요. 근데 이 대형화된 법인에 대하여 겸업 제한을 안 했다. 그러면요, 중기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아주 요상한 업무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인은 겸업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넓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라는 건 허용 안 됐어요. 이건 잠시 후에 부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래서요,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중개업소가 약 11만 개 정도가 있죠. 이 중에 법인이 2,000개도 채 안 돼요.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겸업 제한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법인의 겸업을 푸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법인의 겸업을 풀자.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오히려 반대해요. 법인의 겸업을 푸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겠습니까? 법인의 겸업을 풀어버리면요, 이 돈 된다고 해갖고 막 이 대기업들이 막 뛰어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겸업 제한을 사실상 안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럼 개인이 겸업 제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전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개인도 예외적으로 겸업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법인이 겸업 제한인 거,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금지행위를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매업 전문 금지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당연히 우리 법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을 사고 팔고 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금지되고, 그다음에 혹시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은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영리행위 용사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은 중개사무소 못 열어놔요. 이건 우리 법이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요,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A가 중개사무소 열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중개사무소 열어놓고 회사에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이 회사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회사에 출근해 버렸으니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 이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간에 우리 개공이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는 정도의 겸업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내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 처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하게 해야지. 아니면 나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자격증 따주고 사무실 운영하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혹시 이 강의 들으신 분에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린 전문 직업이니까 당연히 회사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그럼 회사에 출근하면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하죠. 그걸 갑근세라 부르죠. 만약에 우리 개공한테요,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대여로 추정해요. 대여로 추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등록증 대여에 걸리면 등록 취소해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때는 청문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불러다 놓고. 그래서 이 대여했다 해가지고 갑분세 납부 실적이 나오면 등록 취소하겠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청문을 엽니다. 청문 과정에서 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때는 등록 취소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현재 갑근세 납부실직이 나오면 등록증 대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죠? 회사에 나가시긴 나가시는데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틀만 나가고 나머지 5일은 다 쉰다. 그러면 중개사 한번 열어놓을 수 있겠죠. 또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가는 거예요. 야간에. 야간 경비원이라든가 주차위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겠죠. 물론 야간에 그렇게 나가시려면 조건이 있죠. 잠이 없어야 되죠. 낮에 근무해야 되니까 사무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근무. 그러니까 오전에만 또 출근하고 오후엔 다 쉰다. 그럼 중개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에게 갑근세 납부실직이 나왔다 하여 당연히 등록증 대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국토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니까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입장은 저도 동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 이건 죽이기 전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이제 겸업을 고려하긴 하는데 사실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사기를 잘 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담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사기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로 이제 감을 잡아두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물을 보면요. 겸업을 했을 때요.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나가는 건 안 되지만 내 개인 사업을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따로 내가 문방구를 한다. 따로 꽃집을 한다. 따로 슈퍼마켓을 한다. 상관없어요. 그때는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손님이 왔을 때 소속공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해주고 자신이 직접 가서 도장을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근처에 이제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겸업을 그렇게 하면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꽃집을 같이 하는 집이 있었어요. 중개사무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명백하게 구분하라고 그러거든요. 등록관청이. 여기 간판 보면 그 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무슨 꽃집 이렇게 돼 있어요. 간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주 여기 난장판이죠. 화분들 막 난장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출입구가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 물건을 찾겠다. 집을 구한다.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 꽃집이에요. 꽃집. 그럼 꽃집이네. 이렇게 되고 또 꽃을 사러 가요. 이번엔 꽃을 사러 갔더니 아 공인사무소라고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이것도 중개사무소네 이럽니다. 전문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겸업을 할 때는요 확실히 남의 집처럼 남이처럼 구분을 해버려야 됩니다. 물론 등록관청이 요즘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간판을 아예 따로 설치해라.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중개사무소고 어디까지가 꽃집인지 구분해라 하고 등록관청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답게 일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겸업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정도 이제 참고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사의 겸업이에요. 자, 그럼 법인은 일단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근데 법인은요,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6가지 외에는 절대 다 못하죠. 자, 그래서 그 6가지 업무라는 게 일단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6가지 업무라는 게 먼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건축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대신 임대차 관리 해주는 거죠.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경비 붙이고 청소 붙이고 이게 관리 대행이에요. 그래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건 안 되는 겁니다.
후일 인재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오피스텔 관리 대행 많이 해요. 원룸 관리 대행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원룸 관리 대행이라든가 오피스텔 관리 대행을 끼고 있는 이런 중개업소는 권리금이 엄청 세요. 기본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원한 상담업을 할 수 있죠.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을 당연히 우리 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안 되겠죠. 법인의 임원이 증권 투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도 증권 투자 컨설팅은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을 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에 대한 컨설팅까지만 가능해요. 이거. 다음 세 번째로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중기업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요,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치킨집이죠. 그러면 우리 법인인 기업공사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기업 프랜차이즈로서는 뭐 부동산 124라든가 부동산 서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럼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통닭집 프랜차이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거 상대방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기업공사여야 되죠. 그래서 법인의 겸업 중에 유일하게 상대방을 지정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란 말과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역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분양 대행이란 말도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토지 분양 대행은 당연히 안 돼요. 이건 투기 가능성이기 때문에 토지 분양 대행은 불가한 걸로 우리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은 불가다. 일단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계약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공매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법원에서 하고 있고요. 공매라는 것은 공개 매각의 준말인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를 통하여 하고 있죠. 그래서 경매, 공매의 대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고 취득의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더 부연 설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 관련 용역이죠. 그럼 뭐가 있냐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열잖아요. 열면은 이사업체 엄청 찾아오죠. 누가 또 찾아옵니까? 법무사도 찾아오죠. 손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돼요. 직접 운영하는 건.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6가지예요. 이거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두음자를 따가지고 확실히 다 암기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만 잡아두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인은 이렇게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을 한번 따져볼까요? 개인.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업무를 우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인인상 개공은 법인이 할 수 없는 업무도 할 수 있어요. 원칙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인인상 개공은 이거 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인은 이건 안 돼요. 중개인한테는 경공매 업무가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나 중개인도 나머지 5가지 업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인 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업무는 중기업이 아니죠. 이 정도. 그래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의 겸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법인의 겸업을 봤고요. 한 장을 넘기면 54쪽에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란 말 나와 있죠?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공사에게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 허용이 됐거든요. 아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게 허용이 됐는데 우리 기업공사에게 원래 이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예요. 원래 이 업무는 우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법률적인 서비스를 보수를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업무인데 변호사가 경공매 관여를 안 했었죠. 왜? 변호사가 별로 없었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해에 변호사가 2,0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자기 업무 영역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업무 영역도 지금 침범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개업공사에게 경공매물을 모두 허용을 했습니다. 아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우여곡절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공매물을 우리 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현재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변호사는 지 업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법무사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개업공사가 경공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한다.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독을 받게 돼 있죠. 다만 중개인은 이걸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죠. 경공매 업무를 공인인증 개공과 법인한테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에 대한 부동산이에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하고 있고 공개매각이 준말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는 업무가 있고 취득의 알선을 해주는 업무가 있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해주는 업무가 있어요. 그럼 권리 분석은 뭔지 아셔요? 이 부동산 낙찰을 받으면 내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거고 취득의 알선은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수익 정도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세 얼마고 현재 최저 매각가가 얼마고 얼마의 낙찰이 예상되고 이렇게 팔면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게 취득의 알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표를 대신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 이것이 대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정을 봤을 때 우리 개업공사 법인과 공인인증 개공은 이걸 다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경매부동산 대리업을 할 때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한다든가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한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매 대리업을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 이 업무를 중개인은 한 가지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겸업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